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33쪽 아래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부터 다시 좀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쉬는 동안 동아시아사 따위를 복습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2주 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냐면요, 무역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아시아 각각의 나라에서는 무역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우고, 신항로 개척이 동아시아의 무역과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번 대단원에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먼저 신항로 개척 이전에 명나라의 무역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명나라의 무역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명나라의 무역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해금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민간인의 무역을 금지하고 오직 명나라랑 무역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담례를 받아가는 것만이 허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조공을 하는 나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공국들에게 무역 증명서를 하나 써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조선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후에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합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무역을 감합 무역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명나라는 영락제 때 정화의 항해 같은 것처럼 대외 원정이나 해외로의 어떤 바다를 통한 확장 이런 것들에 열심히 나선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끝까지 유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랬기 때문에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외구라든지 아니면은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밀무역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일단 일본은 명나라의 물건을 사오는 것이 그들의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활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명나라는 화폐를 무엇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은으로 화폐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중국에서 은 생산량은 많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은 생산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상인들도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외부와 밀무역의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하였지만은, 명나라의 상인, 일본 상인 모두가 서로 교역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밀무역을 막게 되고 되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자, 결국 16세기 후반 명나라 상인들의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필요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명나라 정부는 해금 정책을 아예 없애진 않았지만은 일부 완화했습니다. 어떻게?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건너가서 무역을 하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중국 상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호이안, 마닐라 같은 동남아시아의 항구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역이 일어나고 화교사회 같은 것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넘어갑시다. 34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 세 가지입니다.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이루었다. 1번 에도 막부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신패를 발급하였다. 조선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은을 중개하는 역할이었다. 요거 세 가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반사적인 이익을 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밑줄 칠게요.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유구라고 쓰고요, 일본어 발음으로는 류큐라고 읽습니다. 자, 류큐 왕국, 유구 왕국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자, 아래쪽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넣어놨는데 이 류큐 왕국의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해보자면 어디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류큐 왕국의 위치, 거기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략 여기쯤이 당시 류큐 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던 조그마한 섬이에요. 오늘날 여기는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냐면요,
일본 땅이기 때문에 오키나와라고 불리고 있기는 한데요. 원래 여기는 일본과 전혀 다른 민족이 사는 전혀 별개의 섬나라 왕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류큐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류큐 왕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 되게 조그마한 섬나라고 힘없는 나라였지만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거 바로 무엇일까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왼쪽으로 가면은 중국이에요. 그죠? 동북쪽으로 가면은 일본입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동남아시아하고도 연결이 되어 동아시아 각국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때 이 류큐는 한 번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해상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류큐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해상교역의 거점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기 좋았던 것이 바로 이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류큐 왕국은 이런 어떤 해상교역의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큐 왕국은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중개무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했을 때 중개무역을 하면서 반사적인 이익으로 큰 번영을 누린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개무역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중개무역도 들어봤고 중개무역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죠? 네. 자,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는 무엇이냐? 중개무역의 경우에는요, A, B, C 세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A는 B 나라하고 무역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B 나라는 A뿐만 아니라 C 나라하고도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A 나라의 물건이 B 나라를 거쳐서 C 나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경우에 B는 A, C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저희 전희애 학생 검사하러 갈게요. 네. 저 유튜브 촬영 중인데 괜찮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만 나오시면 괜찮아요. 자, 이 경우에 B 나라는 A와 C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와 B가 계약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B는 또 C하고도 계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개무역이에요. 이어준다, 연결시켜준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개무역이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A, B, C가 있는데 A하고 C 사이에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들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B 나라를 거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B 나라의 상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중개무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B가 A씨를 소개시켜준다, 중간에서 소개시켜준다라고 해서 이것을 중개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A와 C 나라가 계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사고 파는 상품은 B 나라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그렇죠. 거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가 바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이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해상교역의 거점이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을 해서 동아시아 각국 사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개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린 나라가 바로 류큐 왕국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류큐의 중개무역이 번영하게 되는 배경은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밑주십시다.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직 조공무역만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직 조공무역만을 허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 상인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다른 나라들도 명나라의 물건을 구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명나라에 가서 무역을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 정부가 돌려주는 답례품을 받아오는 것의 형태로만의 무역을 허용하였다라는 게 바로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었어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횟수도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가 정해주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명나라가 베풀어주는 입장에서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에 몇 년에 한 번 조공을 할 수가 있었느냐? 10년에 한 번 조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가끔 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명나라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구로 인한 피해나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은 위험한 나라라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많이 시켜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일본 생각보다 꽤 큰 나라예요. 한번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 조공의 양이 어땠을까?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공을 받으면은 그에 대한 답례는 조공으로 온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돌려줘야 조공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이 정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어, 우리 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돌려줄게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황제의 나라로서의 권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일본은 조공을 바치는 양이 무지 많았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답례품을 돌려주는 게 상당히 어떨 수밖에 없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너무 부담스러워, 10년에 한 번 와 라는 식으로 10년에 한 번 조공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이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요, 외치십시다. 1년에 한 번 조공을 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로 명에게 상당히 우대받는 나라였어요. 자, 1년에 한 번 조공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우대였느냐. 명나라와 가장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 어디였나요? 명나라와 가장 정치적으로 친한 나라 어디였어요? 조선이었어요. 조선조차도 명나라한테 공식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조공할 수 있었냐면은 3년에 한 번 조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은 뭐 비공식적으로 더 많이 조공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도 3년에 한 번인데 이 류큐가 1년에 한 번은 굉장히 우대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류큐는 명으로부터 1년에 한 번 조공하는 것을 허용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이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일본이 아까 왜 10년에 한 번이라 그랬지? 미운 털이 박히고 부담스러워서라고 했어요. 그죠? 류큐 정말 조그맣고 힘없는 나라예요. 명나라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명나라한테 예의를 지키고 알아서 잘 기는 나라입니다. 예쁨 받는 나라인 거죠. 게다가 작고 힘없는 나라다 보니까 한번 명나라에 바치는 조공의 양이 어떨까? 얼마 안 돼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걔네들한테 이제 답례품 돌려주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조공을 허용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 류큐라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 입장에서는 왜구라든지 밀무역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명나라의 최신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다? 유일하다가 좀 그렇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명나라의 최신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어디 가서 사는 거였다? 류큐에 가서 명의 물건을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요, 명나라로부터 도자기나 생사, 비달실 같은 것들을 사서 그것을 직접 구하지 못하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무역을 통해서 확보한 물건들, 자기 류큐 나라 물건들과 더불어서 명나라나 조선에 수출하면서 상당히 큰 중개 무역으로서 막대한 이윤을 얻었던 나라가 바로 이 류큐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선생님은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면서 그래도 대학생 때 동아시아 각국을 많이 여행해본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국 살고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 다 가봤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되게 이제 내가 동아시아사 수업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아직 못 가봤어요. 대만이랑 베트남도 가봤는데 대만이랑 몽골 여기 아직 못 가봤거든요. 나중에 근현대사 부분할 때 또 홍콩 못 가보기 또 많이 아쉽기도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 원래 이번 겨울방학 때 류큐 가려고 했는데 지난 겨울방학 때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때도 갔다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오키나와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거기 가보면 굉장히 크고 화려한 궁전과 성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렇게 크고 화려한 궁전과 성을 지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크고 화려한 궁성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14세기에서 16세기 약 15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굳이 류큐 가서 명나라 물건을 샀지? 명나라가 뭐 했기 때문에? 해금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명나라로부터 못 구하기 때문에 류큐 가서 구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풀어주게 되면은 류큐의 이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비추십시다. 자, 16세기 후반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완화했어요. 어디로의 진출을 허용해 줬다 그랬나요? 지난 시간에 어디로의 진출을 허용했다고 그랬죠?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명나라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류큐 갈 필요가 없어요. 명나라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가면은 명나라 상인들을 만나서 직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류큐를 거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값에 많은 양을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명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미치십시다. 류큐의 중개무역은 이후에 점차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류큐의 중개무역은 이후에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류큐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09년 사스마 번이 류큐를 침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요. 에도 막부 시기에 다이묘가 여전히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이묘가 다스리는 땅을 가지고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본의 여러 번들 가운데 한 다이묘가 이제 다스리는 땅 중에 사스마 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스마 번에서 류큐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류큐의 경우에는 워낙 작고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스마 번의 침공을 받고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이후에 원래 그들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에게도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양쪽 모두에게 소속이 되는 이른바 양속 관계를 맺게 돼요. 사스마번이 류큐를 침공한 이후에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중국이랑 일본 모두에게 속하게 되는 이른바 양속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청일전쟁 들어봤나요? 그렇죠. 둘 다 근대화를 시도했던 청나라와 일본,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결을 벌였던 청일전쟁, 그 시기쯤 가게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류큐를 어느 나라 땅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의 갈등의 소재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양속 관계였기 때문에. 자,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던 거예요? 1879년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던 거예요? 일본이 이겼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으로 1879년 류큐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일본의 그렇죠 오키나와 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역사적 변화를 겪은 곳이 바로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사실 일본 사람들은 이후에 이 오키나와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로 제대로 대접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인정해 줬을까 안 했을까? 안 해줬어요.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류큐 왕국은 원래 전혀 별개의 민족이 살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체적인 이런 어떤 인종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일본 본토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류큐 왕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랄까 마치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들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일본인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꽤 오랫동안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군이 일본 본토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이 일본 제국주의 정부 당시 일본 군부의 경우에는 이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진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총알바지로 써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일본 진격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역사적 경험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오키나와 토착민들,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정체성이 아직까지도 더 강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무로 나미에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나요? 아무로 나미에? 90년대 말에 정말 잘 나갔던 솔로 여자 가수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보아 알지? 보아.
보아가 이 사람을 따라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댄스 가수 아무로 나미라고 한때 90년대 말에 정말 잘 나갔던 여자 가수 있어요. 소니 사장이랑 결혼한 여잔데 아무튼 이 사람 일본 최고의 당시 여자 가수였거든요. 그리고 1999년에 일본 천황의 그 즉위식에 이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여자 가수였기 때문에 즉위식에 이제 초대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키나와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행사의 공식 일정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국가 불러요.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이 아무로 나미에라고 하는 이 여자 가수가 일본 국왕 즉위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다 같이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카메라에 딱 잡힙니다. 이 사람 혼자 국가 안 부르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요.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 다 같이 국가 부르는데 왜 너는 국가 안 불렀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로 나미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오키나와 촌사람이라 가지고 국가 잘 몰라가지고 못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 오키나와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일본 국가 안 부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지역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 청나라의 무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초반에 중요했던 변수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건국 초기의 반청운동, 몇 주 칠게요. 타이완의 정치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청나라 초기의 반청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이야기했었죠. 뭐였나요? 하나는 3번의 난이었습니다. 5.3개 상가의 경정충 같은 이 청나라에게 협조했던 한족들이 받았던 땅 번에서 각각의 번에서 나중에 저항이 일어났던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거일 수 있었죠. 그죠? 청나라 초기에 가장 큰 규모의 반청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완을 중심으로 정성공이라는 사람과 그의 자식들 때까지 이어졌던 반청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이완의 정치 세력의 반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청나라는 이 타이완의 정치 세력의 반청운동을 제압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었나요? 청나라 누가 세운 나라인데? 만주족이라는 애들이 세운 나라인데 얘네들은 말을 잘 타지만 배를 잘 못 탔기 때문에 바다 건너 타이완에서 반청운동을 하는 정치 세력들을 제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천계령이고요. 두 번째 밑줄 칩시다. 해금령이에요.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에서는 천계령과 해금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해금령, 명나라에 실시되었던 해금 정책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중국 상인들을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게 청나라의 해금령이에요. 자,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왜 청나라는 해금령을 시행했을까? 무슨 관계가 있지? 정치 세력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무기와 식량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상인들이, 청나라의 상인들이 타이완에 가서 정치 세력에게 무기와 식량을 판매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해금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무기와 식량이 떨어지면 알아서 항복하거나 아니면 힘이 약화되어서 잡기가 쉬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천계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보시면은 해안 주민을 내륙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게 한 게 바로 천계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왜 굳이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켰을까? 마찬가지예요. 중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무기나 식량을 팔 게 우려되었다. 반대로 정치 세력들이 중국의 해안가에 와서 무기나 식량을 구하거나 사갈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도 못하게 딱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해안가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고 중국 상인들 아무도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동아시아의 무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 무역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밑줄칩시다. 정성공 세력 어떻게 돼요? 제압이 돼요. 복속이 됩니다. 타이완이. 그죠? 자, 정성공 세력이 잡힌 상황에서 굳이 천계령과 해금령을 유지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해제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청나라 상인들이 드디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는데 어디로 진출하나요?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으로 가요. 왜 일본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될까?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 일본으로 갔을까? 그 목적은? 바로 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나라의 화폐 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 이름이 바뀌었고 한족 왕조에서 만주족 왕조로 가긴 했지만 정치적인 구조나 경제 사회적인 모습은 명나라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명청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명나라에 이어서 청나라 때에도 화폐는 무엇이었다? 화폐는 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은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은에 대한 수요가 어땠을까요?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내가 쓰는 건 카메라에 잡힌 여기까지 나와? 하나 더 써도 나올까? 은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사실 중국 자체 내 은 생산량은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은 생산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아시아 중에서 특히나 은 생산량이 무척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일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의 상인들은 중국 내에 부족한 은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진출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 어디죠? 인천이에요. 그죠? 물론 부산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긴 하더라고. 부산 가봤을 때는 몰랐는데. 자, 아무튼 왜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져 있지? 왜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중국에서 건너오면은 인천이 제일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서울과 제일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자,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올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항구 어딜까요? 지도를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제일 가깝겠죠, 그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나가사키입니다. 일본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 그게 바로 나가사키예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의 나가사키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가사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짬뽕 생각나잖아요. 그죠? 왜 나가사키 짬뽕에는 음식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겁니다. 이 나가사키가 일본이랑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일본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도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1800년대에도 당연히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 1800년대에 나가사키에서 음식 장사를 하던 중국인이 자기의 이제 중국인 동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막노동 같은 거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 동포들한테 싸고 맛있는 영양가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가사키 항구니까요. 당연히 해산물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였어요. 그래서 값싸고 영양가 많은 해산물 재료들을 모아다가 중국식 탕면의 스타일로 끓여낸 겁니다. 그게 바로 나가사키 짬뽕인 거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에요. 뭐 우리나라 짬뽕의 기원이 나가사키 짬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맞다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 나가사키 짬뽕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 어떤 맛을 좋아해요?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추기름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먹는 짬뽕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어떤 가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짬뽕을 먹을 때는 말 그대로 한국, 중국, 일본의 맛이 짬뽕된 맛을 먹는 것이죠. 이런 거 짜장면 짬뽕 먹을 때 한마디씩 하고 하면은 되게 좀 뭐랄까 설명충 같아 보이려나? 또 알고 먹으면 참 되게 또 의미가 좀 있잖아, 그지? 음식에 뭔가 이렇게 의무부여 내지는 음식의 기원 같은 것들을 알고 먹으면 참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탕수육, 그렇게 오래된 음식이 아니에요. 아편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젓가락질을 잘 못하잖아. 포크로 쉽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겠어. 그래가지고 고기를 짧게 잘라가지고 버무린 음식이 나온 겁니다. 탕수육. 아편전쟁 이후에 나온 거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나가사키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에 의해서 많은 무양의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유추십시다. 이들에 의해서 청으로의 일본 은 유출이 과다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 탕수육 얘기했으니까 말입니다. 탕수육 뭘로 만들지? 무슨 고기지? 돼지고기예요. 중국 요리에서 육자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다 돼지고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기 하면 다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소고기나 닭고기는 굳이 앞에 다른 설명을 붙여요. 게육 또는 우육 이런 식으로 무슨 고기라고 하는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고기라고 하면 중국에는 뭐다? 돼지고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돼지고기가 그들의 음식 문화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서양식 식습관이 중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면서 중국인들도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것들을 먹는 이런 어떤 문화가 유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워낙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 전 세계 소고기 값이 급등하기 시작을 해요.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중국 사람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물자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은 값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일본의 은을 사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다른 나라랑 무역할 때도 은이 필요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쓸 은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안 남기고 싹 다 쓸어가 버리니까 에도 막부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얘네들이 은을 사가는 양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무엇을 발급해 주게 되느냐? 이른바 신패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신패란 무엇이냐? 유추칠게요.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올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입항 허가서이고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이번에 와서 사갈 수 있는 무역의 양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너네 싹쓸이 해가지 마. 딱 요만큼만 사가 라는 식으로 에도 막부에서 발급을 한 증서가 바로 이 신패라는 것이에요.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 무역과 관련된 증서 여러 개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무엇이었어요? 가마비였어요. 가마비 누가 발급했나요? 명나라 정부가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줬어요. 그죠? 목적은? 조공 사절과 안임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자, 신패 누가 발급했어요? 에도 막부에서 발급했어요. 누구한테? 나가사키에 오는 청나라 상인들한테 무엇하기 위해서? 무역량을 규제하기 위해서 발급한 거였어요. 그죠? 누가 누구에게 왜 한 거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패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세로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오른쪽부터 읽으면은 신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줄에 장기, 요게 나가사키예요. 그 다음에 통상, 무역이죠. 그리고 비칠조, 증서를 뜻이 가지고 있어요. 조표, 나가사키 무역 증서 같은 요런 증표라는 요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무역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하고 왔니? 왜? 나도 이따 해야 되는데 긴장되네. 아프거나 그러진 않지? 좀 길게? 뇌까지 들어간다 막 이런 느낌이야? 그 정도는 아니고 콧구멍 좀 깊게 들어간다. 자, 봅시다.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 기숙사, 대학교 때 기숙사 들어갔는데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그 감염병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데 피부 뽑고 소변 검사까지는 평소에 많이 하는 건데 면봉을 항문에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좀 뭐랄까 굴욕적이라 그래야 되나?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좀 끔찍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자, 아무튼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의 무역 과정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는 모두 무슨 관계를 맺었나요? 유추십시다. 조공 관계를 맺었어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하고 하는 무역은 기본적으로 유추십시다. 무슨 무역이었다?
조공무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은 가장 말 잘 되는 명청에게 있어서 가장 말 잘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조공무역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조선의 공물을 바치면 그에 대한 담례가 돌아오는 형식이 바로 이들이 이루어졌던 조공무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선은요 종이나 붓, 화문석, 인삼 같은 것들을 조공물품으로 바쳤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 산지가 많다 보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 인삼은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죠. 약효가 좋고 만병통치약으로 널리 이름이 떨쳐졌던 게 인삼입니다. 이거 좀 놀랐어요. 다른 반에 수업했는데 애들이 화문석이 뭔지 모르나? 화문석이 뭐지? 다른 반들 다 얘기 못해서 화문석이 뭐예요, 여러분? 돌 아니에요. 어? 뭐? 네,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구나. 요즘에 아무리 안 쓴다 그래도 화문석을 모르다니. 화문석 돗자리예요, 여러분. 돗자리. 돗자리는 뭔지 알지? 대나무 돗자리 말고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돗자리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면 막 이렇게 새 그림 있고 꽃 그림 있고 하는 돗자리 있지, 그지? 그게 화문석이에요. 강화도에서 나는 왕골로 만든 화문석 돗자리. 참 이게 정말 심각하다. 어쩌면 좋지. 이렇게 어휘력이 딸릴 수가 있나? 하긴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가 좀 있네. 자,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로부터는 비단이나 약재, 책 같은 것들을 답례품으로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명청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이었는데 밑줄칩시다.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사신을 따라가는 역관과 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역관이 뭔가요? 역관? 통역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사신을 갈 때 통역관이 따라가야 되는데 상인을 왜 따라갔을까? 봅시다. 명나라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위관리예요. 기본적으로 정상품 이상 되는 고위관리 같은 사람들이 사신으로 뽑혀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서 조공 물품 다 들고 갈까? 아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 조공 물품을 들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거기서 통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명나라의 무슨 대감이 조공사절로 가기로 뽑혔다라는 거 얘기가 돌면은 그 다음날 그 사람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역관들이나 상인들이 쭉 줄을 서요. 왜 줄을 설까? 이번에 사신으로 가실 때 저를 하인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서는 겁니다. 왜? 조공사절을 따라가면은 명나라나 청나라에 가서 그들의 물건을 직접 사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사신을 따라가는 역관하는 상인들에게는 나라에서 따로 출장비 같은 게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공사절이 갈 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 당연히 굉장히 특권이고 드문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가서 조공사신이 가서 명나라 황제나 청나라 황제를 만나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물건을 실어 날라다 주고 명나라나 청나라의 국경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그런 무역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무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공사절을 따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무역을 가지고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행무역을 갔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명나라 청나라의 물건을 사가지고 오느냐? 밑줄칩시다. 일본산 은을 가지고 명청의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화폐는 무엇이었다? 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일본 은을 가지고 가서 명청의 물건을 사가지고 오느냐?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 화폐 경제가 비교적 뒤늦게 발달한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없다 보니까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은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은이 매장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은광 개발 적극적으로 했을까 안 했을까? 별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조선 시내에 조선 시장에 돌아다니는 은 유통량 많았을까 활발하지 않았을까? 은 유통도 사실은 조선 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 청나라 가서 물건을 사오려면 은이 필요한데 조선 사람들은 은을 별로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청의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일본과의 교역으로 은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죠? 왜? 일본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은생산국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의 교역으로 은을 확보하고 그걸로 뭘 한 겁니까? 명나라, 청나라에서 비단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왔던 것이죠. 명나라, 청나라에서 비단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보니까 조선 사신을 따라간 역관이나 상인들이 어디에 은으로 명청의 물건을 사왔다고? 일본의 은으로 명청의 물건을 사왔다고. 그러니까 일본산 은이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 청나라로 들어갔네요. 그죠? 조선은 명청과 일본 사이에서 은을 무엇하는 역할이었다? 유추해줍시다. 무엇하는 역할이었다? 중개무역하는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세 가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배웠어요? 우리 첫 번째,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본 나라가 있었다. 거기가 어디였다? 류큐였다. 어떻게 반사적인 이익을 봤다? 중개무역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에도막부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무역 증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름이 뭐였나요? 신패였어요. 그죠? 목적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청나라 상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은을 가져가다 보니까 무역량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세 번째,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은을 무엇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무역과 사행무역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 그리고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업에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 안녕.